SW0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18학번 오유진입니다. 우선 저희 주의 목차는 총 5가지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수상자 중 한 분인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이론, 세 번째로 폴 로머의 이론, 네 번째로 노벨상은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느낀 의견과 느낀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공동수상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입니다. 41년 5월 31일생으로 77세이고요. 탄소세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인 다이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거시경제의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였고 아시다시피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다른 수상자죠. 폴 마이클 로머입니다. 55년 11월 7일생 62세로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온 다른 수상자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대 수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자 루카스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성장 이론을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기후변화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이론의 첫 번째 근거 자료입니다. 네, 2100년도에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데요. 노드하우스는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로 봐야 되고 근시안적인 시야를 버리고 100년으로 생각하는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드하우스 이론의 중심인 다이스 모델입니다. 다이스 모델은 다이나믹 인테그레이티드 클라이밋 이코노믹 모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적 통합 기후 경제 모델입니다. 네, 정책 결정자들이 온실 효과를 늦추는 정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이론인데요. 이는 경제학과 인류의 에너지 소비 그리고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또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복지, 웰페어의 경제성장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인구, population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또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는 기후변화를 얼마나 오랜 시간 억제하느냐가 장기적 경제성장과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다이스 모델은 시장경제의 원리로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사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네, 다이스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진 welfare, population, carbon, global temperature 그리고 emission입니다. 네, 많은 구성 요소 중에서 서로 상관이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사는 삶, 웰페어 복지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효용이나 인류 복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환경을 해치는 소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 즉 컨섬션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전 세계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하며 또 전 세계 탄소 방출량, 에미션을 줄여서 카본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템퍼러처,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늦춰야 함이 우리의 웰페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뒷받침 자료 첫 번째입니다. 이 자료는 여름 기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성장률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네,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각 업종별로 성장률이 상승하는 업종도 있지만 전체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마이너스 0.256%인데요. 이는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는 모두가 힘을 모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노드하우스의 생각에 큰 힘을 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의 GDP 성장률을 탄소 배출량의 크기 차이로 3가지 단계로 분류해 나타낸 표입니다. 네, 로우 시나리오에서의 감소량과
하이 시나리오의 감소량이 차이가 매우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의 조절을 통해 GDP 성장률의 감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노드하우스의 이론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맡을 주한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쿼츠지의 신문인데요. 쿼츠지의 신문에 따르면 그 향후 100년간 기온 상승을 2도로 잡았을 때와 1.5도로 잡았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주목하였는데요. 2도 상승하는 것보다 1.5도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면 해수면이 매우 낮아지고 그리고 세계 절약액은 3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디언즈의 인터뷰에 따르면 100년간 아까 말했듯이 2도의 상승을 1.5도로 바꾸면 전 세계의 부가 3%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드하우스가 말한 탄소 배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노드하우스는 탄소 배출을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에 각 시나리오별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제한이 없었을 때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각 그래프별로 각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노란색은 제한을 두었을 때의 탄소 배출량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노란색과 검정색인데 검정색은 100년간 기온 상승을 2.5도로 제한하였을 때 탄소 배출량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드하우스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WEF에서 새로 만든 지표인 IDI 지수입니다. IDI 지수는 GDP와 같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표가 국가 경제의 부를 이제 현대 사회에선 잘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후생 지표들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만든 지표인데요. 그중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카본 인텐시티 즉 탄소 배출에 대한 것에 대한 부문이 따로 있는 것을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이제 실제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일본이나 핀란드, 스웨덴 등은 이미 과거부터 탄소 배출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핀란드의 경우에서는 점차 연도에 따라 탄소세율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2010년 이후로 급증하는 탄소세율의 증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폴 로머의 이론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폴 로머의 이론 중 핵심 포인트 1번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이 폴 로머의 이론을 알기 전에 폴 로머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 로머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혁신과 창조, 모든 R&D를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경제 성장의 동력인 기술 진보를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외부성을 지닌 특성을 가집니다. 아이디어가 자기 외부성이 뭐냐면 또 다른 경제 주체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익을 끼쳐주는 게 외부성인데, 아이디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경합적이고 부분적인 배제성을 가진 독특한 성질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로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아질수록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함수를 두 가지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신고전파의 생산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한계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전파는 자본이라는 것을 물적 자본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본이 뭐냐면 토지, 기계장치,
공장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크기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더라도 생산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체감의 법칙 적용됩니다. 하지만 루머는 이러한 한계 체증의 법칙 적용되는 함수를 생산 함수로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 한계가 없는 지식이 또 다른 자본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자본에 통합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자본은 외부성을 가지고 축적되며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함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폴 로메의 스승 루카스가 가장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루카스가 생각한 교육 투자에 대한 경제 성장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노란 색깔 그래프는 교육 투자하기 전에 성장 그래프인데 두 번째 초록 색깔 그래프는 교육 투자를 한 이후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를 한 그 시점에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교육 투자를 해야만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투자가 증가되면 인적 자본이 성장되고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가 축적되며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 자본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저희 한국의 GDP를 들어와 봤습니다. 한국은 사실 특별한 자원도 없고 자본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게 됐죠. 그 이유가 인적 자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루카스가 경제 성장률을 결정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루카스의 생각인데요. 이게 인적 자본 축적이 효율이 높을수록 장기 경제 성장이 높다. 두 번째로 노동자 가계의 시간선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노동자 가계가 현재의 투자를 줄이고 미래의 투자를 더 선호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인 소비의 대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이런 말인데 현재 소비를 줄일 수 있냐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줄일 수 있다면 그거 장기 경제 성장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투자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적 자본의 축적 방법인데요. 이건 폴 로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폴 로머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통한 축적, 두 번째로는 직무 과정 및 생산의 학습 효과를 통한 축적입니다. 첫 번째 교육을 통한 축적은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그 교육은 그 사람을 자체의 생산성을 늘려주는 내부 효과를 가진 특성이지만 가진 인적 자본 방법이지만 축적 방법이지만 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효과를 가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의 축적은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게 되며 이는 후대에 전승되기 때문이죠. 다들 알다시피 좋은 부모님 밑에 또 좋은 아들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 과정 및 생산인데요. 이거는 현대와 삼성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와 삼성은 되게 작은 기업이었고 주로 쌀과 음식료를 판매한 소매상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엄청난 산업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외부에 있는 직무 과정을 외부를 배우고 그런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서 생산에 대한 학습을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적 자본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은 체감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폴 로머의 이론의 핵심 포인트 세 번째 국가 간의 격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경제언론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국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인당 GDP, 높은 GDP 수치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인 영국과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GDP가 낮았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보이는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여전히 낮은 GDP 수치를 갖고 있는 필리핀과 인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국가가 나뉘게 된 걸까요? 로마와 루카스는 그 국가 간의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인적 자본 축적 차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술이 습득되는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 기술이 한 나라에서 한 국가나 기업에서 습득하고 활용을 한 다음에 그 기술 활용을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경제를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술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야만 그 기술을 활용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비경합적이고 배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및 기업이 사용 가능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 축적이 필수이고 또 이러한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면은 새로운 지식을 또 새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 축적이 가장 기술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R&D에 투자한 비율인데요. 일본, 미국, 독일은 선진국들은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아프리카와 나머지 국가들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인적 자본 축적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진국은 높은 GDP를 활용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후진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국가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경제 원론 시간에 배웠던 표인데요. 저기 보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르완다, I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국, 인도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된 계기는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된 것이고 르완다, IT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를 할 수 없어 계속해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인적 자본 축적이 경쟁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이 어떤 뜻을 갖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래서 선진국은 더 발전하고 후진국은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렴 현상은 없다는 기존 솔로 모형에서 주장했던 수렴 현상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결국 성장률 격차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은 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데요. 이 정부가 얼마나 교육이나 R&D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두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벨위원회에서는 이 두 학자에게 경제학상을 선정한 이유로 두 사람은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 인구의 복지를 다루는 방법을 설계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분석 대상을 이 시대가 마주한 두 가지 큰 사안인 기후변화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술, 교육으로 해결한다는 그 큰 사안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선정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지식과 기후변화라는 요소를 더 이상 경제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로 끌어들여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조가 느낀 의견이나 느낀 점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R&D 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는 GDP의 비중인데요. 이에 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머의 이론이 한국에는 왜 적용되지 않을 것이 않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시사하는 점을 조금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저희 조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